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14회 미래일터 안전보건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미래일터 안전보건연구원의 원장을 맡고 있는 명지대학교 김태욱 명예교수입니다. 미래일터 안전보건 포럼은 2019년부터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안전보건의 새로운 솔루션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다산 CMS 주식회사의 후원과 안전보건공단의 협찬으로 화학산업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첨단 기술 활용에 대해서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포럼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발표와 토론에 앞서 두 분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용순 포럼 공동대표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용순 대표님은 안전보건공단 이사장님과 이사님을 역임하셨고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명예교수님으로 계십니다. 이사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일터 안전보건 포럼 공동대표 이영순입니다. 오늘 제14회 미래일터 안전보건 포럼은 다산 CMC 주식회사 후원과 안전보건공단의 협찬으로 열립니다. 오늘 우리 포럼에 크게 후원해 주신 다산 CMS 주식회사 이무철 대표님은 현대해상그룹 위험관리연구소에서 팀장으로 고객회사의 위험성과 사고 시 손실 정도, 즉 기업의 안전도를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년 다산 CMS 주식회사를 설립하여서 운영 중인 사업장 위험관리 전문가이십니다. 최근에는 화학공정안전 분야의 연구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훌륭한 전문인이십니다. 오늘 산업 현장의 안전 향상을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무철 대표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해 주실 숭실대학교 안전융합대학원 안전융합공학과 이준원 교수님, DNV 임동호 대표님, 토론에 참석하여 좋은 의견을 주실 명지대학교 신동일 교수님, 주식회사 헤르스 김영석 대표님, 그리고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해 주실 재단법인 피플 미래안전보건연구원 원장 겸 명지대학교 김태욱 명예교수님, 이분들은 모두 화학안전 분야의 명성이 자자한 최고의 전문가들이시며 이 분야의 대가들이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포럼에 흔쾌하게 참여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포럼에서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건설업의 중대재해 예방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오늘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화학산업 중대재해 예방에 대하여 논의합니다. 최근 일터에서 산업 중대재해 소식이 빈번하여 기업은 물론 우리 사회를 긴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터에서의 중대재해는 일터 구성원의 생존은 물론 기업 가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고, 나아가서는 사회와 국가의 안정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대재해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방해야 하겠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첨단 기술을 활용한 관리 방법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은 인류가 아주 극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 해결의 실마리는 항상 과학기술이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현상도 결국 백신이라고 하는 기술로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고 있습니다. 최근 급속한 과학기술 진보로 우리의 삶은 모든 분야가 아주 혁명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바뀌고 AI, IoT, 로봇과 드론의 활용이 우리 삶의 각 분야에 범용되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이면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안 되는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를 크게 변모하게 하는 과학기술을 이제 중대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위험한 기계기구 설비를 근원적으로 안전하게 하거나 더 안전하게 만들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용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우리 포럼은 빈번하진 않지만 일단 발생하면 중대재해가 되는 화학산업에 이들 첨단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잘 살피어서 화학산업의 중대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모시고서 이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포럼에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개진되어서 획기적인 화학산업 중대예방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미래일터안전보건 포럼이 만들어져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정유석 재단법인 피플 설립자님과 송영중 재단법인 피플 이사장 겸 포럼 공동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포럼의 주제 선정에서부터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검토하고 협의하여 주신 운영위원님들과 자문위원님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을 주관하시는 김태욱 큐레이터님, 발제자님 및 토론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학산업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첨단 기술의 활용이 중요하다는 이영순 공동대표님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이번 행사를 후원해 주신 다산 CMS 주식회사의 이무철 대표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다산 CMS 대표 이무철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스승님이신 이영순 교수님께서 주관하시는 포럼에 저희 다산 CMS가 후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영순 교수님께서는 2004년에 제가 석사과정에 들어가면서 뵙게 되었는데 올해도 박사과정을 마쳤는데 이때까지도 끊임없이 논문 지도도 해주시고 물론 논문뿐만 아니라 언제나 부모님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걱정해 주시는 정말 평생의 스승님으로 모실 수 있음을 항상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전관리 시스템인 PSM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컨설팅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PSM은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시행하는 안전관리 규정이고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는 화학사고가 발생해서 사업장 범위를 벗어나서 주변과 환경에 피해를 입히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안전관리 규정인 점을 감안할 때 어떤 한 가지라도 대충 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이라는 점에서 사회의 안전 환경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 주장하시는 것처럼 현장과 맞지 않다. 문서 작성에 치중한다.
특히나 또 감독관들의 강한 규제로 인해서 제조업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선진국과 같이 안전환경을 국가에서 규제하지 말고 사업장 스스로 하도록 맡겨 놓아야 한다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도 일부분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리스크 서베이 경험에 의하면 국가적인 강력한 규제가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보험회사의 위험관리연구소에서 17년 동안 근무하면서 안전관리 시스템이 우수하여서 국가적인 규제가 없어도 스스로 안전환경 시스템을 운영하는 회사도 많지만 안전을 비용이라고 생각하여서 법적인 규제가 없으면 위험 상황에 노출되어도 개선하지 않는 기업도 많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대부분의 PSM 또는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대상 사업장은 DCS나 PLC 시스템으로 공정 제어가 이루어지므로 근본의 제14회 포럼의 주제인 화학산업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첨단 기술 활용과 같은 내용은 계속해서 발전되고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지금과 같이 산업계에서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시고 발굴하시어 중대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국내 최고의 안전보건 포럼으로 영원토록 유지되시기를 기원하며 축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현장 경험을 토대로 화학산업에 있어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법적인 규제와 더불어 첨단 기술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이무철 대표님의 말씀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두 분의 주제 발표를 듣겠습니다. 먼저 숭실대학교 이준원 교수님께서 화학공장 안전을 위한 스마트 안전기술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준원 교수님을 소개해 올리면 약 32년 동안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장, 본부장 등의 주요 보직을 거치시고 지금은 숭실대학교 안전융합대학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준원 교수님의 주제 발표를 듣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숭실대학교 안전융합대학원 교수 이준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미래할 일터 안전보건 포럼 첫 번째 주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화학 공장의 안전을 위한 스마트 안전 기술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 20분 정도 주제 발표를 할 텐데요. 저희 숭실대학교는 아까 김태욱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제가 숭실대학교 안전융합대학원 소속입니다. 근데 이제 안전환경융합공학과가 있고 스마트 산업안전공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또 스마트 안전공학과를 만들었는데요. 앞으로 첨단으로 해서 스마트 안전기술이 접목된 산업안전관리 또 생산성관리 이런 걸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좀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안전관리 및 국가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저는 아까 교수님께서 소개해 드린 대로 32년 정도 안전공단에 근무를 했고요. 안전공학 박사로 거쳐서 기술사라든가 이런 자격증 해가 열심히 젊었을 때 공부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중대산업사고의 개요하고 중대사고 사례하고요.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산업안전기술, 그리고 이제 화학공장 스마트 안전기술 적용 사례, 마무리 말씀 이런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중대산업사고에 대해서 접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중대산업사고가 뭐다, 이 중대산업사고의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드리고 중대산업사고의 발생 사례를 좀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인더스트리얼 액시던트라고 중대산업사고인데요. 이 ILO의 협약 컨벤션 174호에 보면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산업사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제44조의 제1항에 보면 화학물질의 화재, 폭발, 누출에 의한 사고가 발생해서 근로자에게 영향을 끼치거나 인근 주민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고를 중대산업사고랍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여러분들 언론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뭐 중대재해가 있고요. 사망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있고요. 이번에 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면서 또 새로 생긴 용어가 중대산업재해가 있고 중대시민재해가 있는데요. 어떻든 화학공장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 폭발 누출 사고, 요거를 중대산업사고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역사적으로 좀 여러 건의 이제 화학사고들이 있었는데요. 그 영국에서 1974년도에 프릭스보로라는 지역에서 사이클로 헥사놀이라는 물질이 반응기가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는 대로 사망이 28명, 부상이 89명 해서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이 1972년도, 74년도 이때 시행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영국에서부터 위험성 평가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그런 계기가 됐고, 결국은 이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뭐 PSM,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PSM과 같은 그런 제도가 유럽 쪽에서 만들어진 그런 계기가 됐고요. 두 번째 의미 있는 사고가 이탈리아 세베소에서 다이옥신이라고 독극물입니다. 다이옥신 누출 사고가 1976년도에 발생을 해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세베소 다이렉티브 1, 2, 3, 현재 3까지 나와 있는데요. 하여간 요 사고를 계기로 해서 유럽 지역에서 중대 산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이탈리아 세베소 사고가 꽤 컸던 게 사망이 144명입니다. 부상이 7,000명 정도 됐고, 뭐 가축도 많이 죽고 뭐 했는데, 어떻든 이런 뭐 중대 산업 사고를 겪으면서 유럽 쪽에 중대 산업 사고 예방을 위한 그런 제도들이 많이 도입이 되고 시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가장 큰 화학사고인데요. 인도 보팔의 MIC라고 해서 메틸 이소시아네이트거든요. 요게 농약 공장인데요. 유니온 카바이드라는 농약 공장이었어요. 그래서 만여 명 정도가 사망하고 60만 명 정도가 부상을 당했는데, 뭐 밤사이에 독극물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MIC가 누출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가 있었던 그런 사고였습니다. 이런 사고들을 보면서 과연 이때 당시에 지금과 같은 스마트 산업안전 기술이 있었다면 인공지능이라든가 IoT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누출을 감지하고 예방을 하고 했더라면, 과연 이런 사고가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사고 사례를 소개해 드렸고요. 이게 이제 외국의 사례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큰 사고가 한 번 있었는데요. 휴브 글로벌의 구미 불산 누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원래 불산이 아니고 이제 누출된 건 불화수소, 왼쪽 상단에 보는 20톤짜리 탱크로리입니다. 탱크로리에서 불화수소가 작업자가 연결 작업을 하던 중 밸브를 잘못 열어가지고 5명이 사망하고 불화수소 인근 18명 정도가 부상을 당하고 인근 주민 한 11,000명 정도가 병원 신세를 졌던 그런 큰 사고였는데요. 이게 2012년도 9월 27일 날 사고가 발생하면서 우리나라 이제 중대 산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제도가 많이 바뀌었는데, 제가 이때 본부에 이제 산업안전실장을 할 때인데요. 이게 PSM 쪽으로 보면 이제 21개 물질이었어요. 7개 업종에 이제 21개 물질이었는데 그 안에 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산을 포함한 각종 염산, 황산 해서 산유를 포함해서 총 51개 물질로 해서 그때 당시에 1257개의 PSM 대상 사업장이 2,300개 정도로 늘어나는 PSM 적용 대상 사업장이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또 이제 화학물질 관리법 쪽으로 보면 화관법이 전면 개정이 되면서 장애형 평가라든가 위해관리계획서 뭐 이런 것들이 시행하게 된 그런 기회가 돼서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안전제도에 한 번에 또 전환점이 됐던 게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 사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만약 불화수소 가스가 인근 주거단지로 갔더라면 아마 피해가 훨씬 더 컸었을 텐데, 다행히 산악 지역으로 바람이 부는 바람에 좀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자, 이러한 사고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4차 산업혁명,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주지하시는 바대로 뭐 4차 산업혁명의 AI, 인공지능이라든가 IoT, 사물 인터넷, 로봇, 뭐 3D 프린팅, AR, VR, 뭐 이런 4차 산업혁명이 만약 이 시절에 있었으면 이런 사고들이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앞으로 이제 화학물질에 대한 화재 폭발 누출 사고인 중대 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스마트 산업 안전 기술이 꼭 필요하다 해서 뭐 저만 강조하는 게 아니고 사업장에서 이미 벌써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서 사업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도 높이고 안전도 확보하는 그런 내용인데,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어떻든 AI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뭐 상품 서비스 생산, 유통, 소비, 뭐 또 안전관리 이런 모든 과정을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뭐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뭐 네트워킹, 또 AI, 인공지능, VR, 뭐 AR 뭐 이런 내용을 해서 결국 이제 제조업 현장에 뭐 서비스업도 해당되겠습니다만 어쨌든 ICT 정보 통신 기술을 결합해가지고 안전관리를 아니면 생산성 관리를 하는 게 스마트 산업 안전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데이터 산업이 엄청 발전하죠.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이루어졌던 그런 생산 과정의 압력 조건이라든가 온도 조건이라든가 이런 유량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두 취합을 해서 관리를 하다 보면 최적의 안전관리 기법이 나오고 그걸 잘 관리함으로써 누출 사고라든가 화재 폭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뭐 웹, 모바일, 사물 인터넷 뭐 이런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런 기업들이 그 전 세계 혁신을 주도하고 있고요. 뭐 전반적인 내용은 해가 뭐 쌓여져 있는 데이터를 인공지능, 뭐 머신러닝이라든가 딥러닝을 통해서 전부 다 축적을 해서 그 최적화된 내용의 그 결과물을 좀 도출해내서 관리를 하는 그 일종의 데이터 과학이 좀 탄생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장 공간이 필요하니까 클라우드인데 뭐 잘 아시는 대로 뭐 남극에도 저장하고 바닷속에도 저장을 해서 저장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이제 인공지능인데 어떻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빅데이터들을 잘 모아서 그 인공지능을 그 머신러닝이라든가 딥러닝을 통해서 인공지능 기술에 활용을 해서 최적화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가고 있는데요. 뭐 빅데이터를 만나서 약간 인공지능 기술이 그 훨씬 진화되고 발전되고 있다. 여러분들 저 잘 아시는 대로 이세돌 구단이 이제 바둑을 구글 알파고하고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7번 경기를 해서 6번을 지고 한 번 우연히 이겼는데요. 사실은 뭐 한 번 이긴 것도 우연이죠. 그래서 딥러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진화된 그런 알파고가 결국은 인간보다 승리하는 그런 기술, 인공지능이 탄생하고 발전이 됐습니다. 이 보시는 게 이제 안전체험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데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가상현실, 뭐 AR이라든가 VR 뭐 이런 내용인데요. 요거는 보시는 게 이제 탁구 게임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그 실제는 아니지만 요 태블릿으로 같이 운동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로봇인데요. 로봇 쪽은 로봇이 있고 이제 또 드론이 있고 그런데 로봇 쪽은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자, 로봇을 활용해서 그 화학공장이라든가 기계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아자동차라든가 뭐 이런 데에도 각종 배관료라든가 게이지료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이제 근로자들이 저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측정을 하거나 뭐 일일이 컨트롤 룸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 자동으로 로봇에 세팅을 해 놓으면 수시로 24시간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신 동영상은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데 스팟이라는 로봇인데요. 미리 이제 입력을 물론 해놨겠죠. 그래서 어디 계기 검측이라든가 아니면 이상한 소음도 감지를 해서 그걸 실시간 근로자를 대체해서 순찰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이제 알람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산업 현장에 활용하고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화학 공장이라든가 위험한 설비 같은 경우는 똑같은 형태의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고압이라든가 고온이라든가 이런 걸 시뮬레이션 해서 실제 공장을 운영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트윈을 또 기술이 있고요. 요게 이제 그런 개념인데요. 이제 현실에 있는 리얼 스페이스하고 사이버 스페이스하고 서로 비교를 해서 현실 세계에 있는 공장, 설비들을 잘 관리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고요. 화학 공장이 아닌 일반 제조업체 같은 경우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스마트 기술들을 활용해서 공장 관리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런 내용인데 어떻든 전자제품 업종이 이제 스마트 쪽으로 안전하게 많이 좀 갔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 지금 오늘 주제인 화학 공장에서 안전관리 아니면 생산관리를 위해서 사실은 스마트 기술을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스마트 팩토리하고 자동화 설비하고 그 큰 차이점이 지금까지는 이제 주로 재래식 자동화 설비 그런 개념이었죠.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 이제 산업용 로봇인데요. 보통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산업용 로봇의 설치 기준을 보면 작업자하고 접촉을 못하도록 방어 울을 설치해야 되고요. 그 높이가 1.8m 이상 유지가 돼야 되고 또 작업자가 접근을 하게 되면 안전 매트라든가 센서를 달아가지고 작업자의 접근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협동 로봇이라는 게 새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협동 로봇은 작업자의 일을 도와주는 그런 로봇입니다. 아까 스팟 로봇 그런 개념이죠. 그 작업자 옆에서 같이 상호 교감을 하는 인터랙션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앞으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흘러갈 거다라는 그런 개념을 말씀드립니다. 자, 근데 이제 안전보건하고 이게 스마트 산업 안전 기술하고 가장 문제가 이제 릴라이어빌리티, 신뢰도 거든요. 이게 안전하지 않으면 이제 더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신뢰성이 보장되는 그런 상태에서의 안전관리 활용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그 몇 가지 공장에서 이제 스마트 산업 안전 기술을 활용하는 그런 내용인데 핵심은 그겁니다. 정보통신기술 ICT하고 디지털 신기술인 DT하고의 결합을 통해서 공정 관리를 하는데 어떻든 정보를 잘 수집을 해서 최적의 공정 안전 조건 그리고 최적의 안전 운전 조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빅데이터라든가 디지털 트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스마트 산업 안전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가 이제 원 부재료 최적 수급 의사결정인데 결국 이제 화학 공장 같은 경우는 그 생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안전이 되고 만약 그 고압이 걸리거나 누출이 되거나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최적의 공정 운전 조건을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활용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지능형 설비에 따른 예지 보존 기술인데 이제 빅데이터라든가 사물 인터넷 이런 그 스마트 안전 기술을 활용해서 설비를 보존하거나 이런 기술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원격 공장에 대한 안전관리인데 요즘 컨트롤 룸에서 모든 것들이 또 이제 작업자가 일일이 모니터를 보지 않고도 자동으로 센서를 경고를 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상 대응까지도 하는 그런 기술로 화학 공장의 스마트 안전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영역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예방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도 그걸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예방적인 그런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고가 났을 때 화재 폭발이라든가 누출 아니면 추락, 협착 이런 사고가 났을 때 그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미티게이션 그런 전략이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그 사고가 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빨리 리커버리 할 수 있는 대응하는 그 긴급 대응이라든가 경영을 정상화시키고 이런 내용으로 해서 대응. 이 세 가지 영역에 이제 각 분야별로 예방을 위한 스마트 기술, 최소화를 위한 스마트 기술, 대응을 위한 스마트 기술이 각자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몇 가지 우리나라 화학공장의 도입 사례를 말씀드리는데요. SK 이노베이션에서 스마트 플랜트라는 걸
구축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이제 2, 3년 내로 다 졸업을 합니다. 이제 그 은퇴를 할 나이가 되다 보니까 젊은 인력들이 들어와서 이거 뭐 교육시켜서 하기에는 너무 경험치로 그동안에 운전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구성원이 고령화되는 그런 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스마트 기술이 도입된 그 하나의 이 배경, 도입 배경 이유가 되겠고요. 뭐 세대 교체하고 결국은 경쟁력 있는 공장 관리, 운영을 위해서, 운전을 위해서 스마트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걸 해서 뉴테크를 통한 스마트 플랜트를 구현하겠다라는 게 SK 이노베이션의 스마트 플랜트 구축 사례가 되겠는데요.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뭐 센서를 잘 설치를 해서 그 센서를 가지고 운영을 자동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소프트 센서를 활용하는 사례가 하나 있고요. 또 이제 드론인데요. 실질적으로 화학 공장에 뭐 드론을 쓰면 더 위험하다라는 말씀이 있지만 그건 이제 장치 산업 위쪽의 얘기지만 굴뚝 같은데 이런 데는 뭐 사람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훨씬 드론을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좋은 효과적인 그런 기술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제한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사람의 그 작업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에는 드론을 활용해서 잘 관리하는 것도 방법이더라라는 내용이고 OTS라고 그래서 작업자에 대한 운전 교육을 시키는데 뭐 여러분들 뭐 스크린 골프 쳐보셨겠지만 스크린 골프라든가 그런 비행 조종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그 가상 현실을 만들어 놓고 작업자를 교육시키는 OTS 교육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팩토바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걸 또 정보화하고 또 인공지능 AI라든가 빅데이터 이걸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전반적으로 데이터 기반 실시간 자율 공장을 운영하는 그런 기술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토탈 같은 경우도 이제 스마트 플랜트의 이게 핵심 개념인데요. 각종 할 수 있는 스마트 기술은 다 적용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라든가 클라우드라든가 또 이제 각종 포터블 뭐 CCTV 뭐 VR, AR 뭐 이런 것들 또 이제 웨어러블 안전 뭐 이런 것들 드론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떻든 공장 전 지역을 무선 센서망으로 구축을 해서 사업장의 안전 관리를 스마트하게 관리하는 그런 내용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제 스마트 글라스라는 게 있는데 이 작업자가 끼고 있는 게 안전모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스마트 글라스라는 첨단 기기를 부착을 해서 어떻든 정비 작업을 할 때 특히나 이제 해외라든가 뭐 외딴 섬이라든가 뭐 이럴 때 뭐 정비를 할 때도 실시간으로 서로 상호 교감을 하면서 경험 있는 작업자가 업무 지시를 하면서 보수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영상, 음성, 뭐 디스플레이 모든 게 다 공유가 되는 그런 장비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니웰이라는 회사인데요. 이게 뭐 사업장, 화학 공장에 특히나 안전 장비를 많이 공급하는 데인데 가스 클라우드 이미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공장에 이제 가스가 누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자동적으로 센서해서 그 가스가 뭐고 어느 정도 농도로 배출이 되고 누출이 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는 요 내용이 이제 카메라가 되겠고요. 그거를 이제 이미지화 시키는 장면이 되겠고, 그 가스가 분출되는 장면을 센싱하는 그런 그 카메라 요 하나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건데, 요게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게 메탄을 1km 떨어진 지점에서 지금 보시면 불꽃이 올라오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메탄 가스가 올라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불이 안 난 상태에서 가스만 누출이 돼도 이렇게 감지를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적용이 돼서 화학공장에 이제 설치가 된다면 뭐 많은 기기가 아니어도 1km 밖에서 이렇게 다 감지를 해서 이 가스가 누출이 되는 것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그런 내용의 가스 클라우드 이미징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가스 저장소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그런 거를 가스 클라우드 이미징 GCI 장비로 측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측정할 수 있는 가스의 종류가 순수한 물질도 있고 뭐 혼합물도 있고 뭐 앞으로 이제
개발될 그런 화학물질까지 포함해서 총 40가지 정도의 유기화합물을 24시간 365일을 요거 장비만 있으면 측정이 가능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를 활용하게 되면 화학공장에서 가스 누출에 대해서 충분히 방어할 수 있고 대비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요게 이제 중국에 실제 설치돼서 그 배관이 묻혀 있지 않습니까? 땅 속에. 그래서 5km 정도의 반경을 카메라 한 대가 실시간으로 감시를 하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GCI의 활용 사례가 되겠습니다. 해서 다음으로 이제 실시간 위치 추적 기반 종합관제 솔루션인데요. 이제 사업장에서 가령 가스가 누출이 됐을 때 근로자들이 그 주위에 있으면 이제 피해를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휴브글로벌처럼. 휴브글로벌도 안에 작업자들이 5명이 있던 작업자 5명이 다 사망한 거거든요. 그래서 작업자들의 위치 동선이라든가 가스 누출 상태를 실시간으로 그 위치 추적을 해서 관리를 하고 비상대피를 할 수 있는 그런 실시간 위치 추적 기반의 종합관제 솔루션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여기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바람 방향이라든가 뭐 가스 누출의 종류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그 작업자를 안전하게 대피시키거나 아니면 작업자들의 그 이동 동선을 파악해서 안전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관리를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스마트 플레어 모니터링 솔루션인데 이 플레어 스택에 나오는 그 가스 상태인데 이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리얼타임의 비디오 장면입니다. 이렇게만 보이는 거를 오른쪽에 보이시면 이게 가스의 종류라든가 농도라든가 허용 기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알람을 좀 할 수 있게끔 장치를 해서 체계적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알람 경고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신기술이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제가 정리해 드리면 어떻든 그 화학공장의 화재 폭발 누출 사고로 발생하는 중대 산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히나 이제 사람이 가스라든가 이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첨단 장비 스마트 산업 안전 기술을 활용해서 충분히 화재 폭발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화재 폭발 사고를 예방하는 거는 물론이고 생산성 향상에도 또 기여를 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앞으로 물론 뭐 투자 대비 수익의 손익분기점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화학공장의 스마트 산업 안전 기술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도 앞으로 많은 필요가 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주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준원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DMV 에너지 시스템스 코리아의 임동호 대표님께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보호타이 및 RCA 기술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임동호 대표님은 오랫동안 위험성 평가에 관련 일을 하신 전문가이십니다. 현재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겸임 교수로도 계십니다. 임동호 대표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임동호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기업에서 지금 중대재해 처벌법 때문에요. 중대사고를 예방하는 측면하고 그다음에 중대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사고 영향을 최소화할 것인지 계속 기업에서 많은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시고요. 지금 현재 이 분야, 그러니까 중대사고 예방과 관련돼서 외국에는 어떤 접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기업이 이 중대사고 예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단지 사고가 발생되면은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걱정을 만 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어떤 어프로치를 하는 것이 중대사고 발생의 확률을 줄일 것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이제 대학원 제자들을 대부분 다 그 기업체에서 대부분 다 왔습니다. 그래서
매 학기 초에 제가 늘 과제를 내는 것 중에서 사업주도 사고 나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다음에 근로자들도 사고 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 왜 사고가 발생되냐라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견해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전부 추려서 이렇게 정리해서 이제 소팅을 해봤습니다. 과연 사고가 왜 줄어들지 않고, 아니면 사고가 왜 계속 발생을 하는지 그 원인과 관련돼서 조사된 자료는 제일 큰 것이 회사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 안전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 근데 사실은 여기에 회사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그 회사의 안전 규정 아니면 안전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회사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두 개는 아주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결국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데 가장 많이 기여했다라고 그 조사한 결과는 결국은 안전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어떤 회사에서 운영하는 안전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다라는 거거든요. 뭐 기타 안전의식 결여, 경영진 안전의식 결여, 그다음에 생산 의지의 의사결정, 부족한 안전 투자, 또 교육 부족, 그다음에 작업자의 의식 결여, 그다음에 라인 부서 관리자의 안전 무관심, 그리고 보고 문화의 부적절. 우리나라가 그 현장에서 리스크를 봤을 때 원래 이제 보고를 해야, 레포팅을 해야 되죠. 근데 보통 레포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봐도 레포팅을 하지 않고요. 두 번째는 이게 리스크인지 리스크가 아닌지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고하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다음 걸 보면요. 이게 사고가 발생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블록화해 놓은 겁니다. 결국 어떤 그 회사의 근본적인 문제가 쭉 전개되다가 리스크가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은 요 리스크부터 볼 수 있습니다. 이 리스크의 전단에 있는 것들은 근본 원인 불효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건 요 리스크인데 리스크를 봐서야지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이게 리스크인지 아닌지 모른다라는 거. 두 번째는 리스크가 발견이 되어도 보고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다음부터, 이 리스크가 만들어진 다음부터는요, 전부 록 팩터에 서 결정됩니다. 이게 이게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지, 또 사고로 이어지면은 이게 공장을 가동을 정지시킬지, 아니면 어떤 공장 생산 설비를 파괴할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다칠지, 아니면 사람이 다치면은 중상을 입을 것인지, 경상을 입을 것인지, 아니면 아차 사고가 날 것인지, 다 우연히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리스크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우연에 의해서 이게 중대 사고로 가거나 아니면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리스크를 발견하고 제거하는 거죠. 더 좋은 것은 이 리스크가 만들어지지 않게 운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리스크가 나왔을 때, 그죠? 나왔을 때 이 리스크의 원인은 이 앞단에 있는 거죠. 그죠? 이 앞단에. 그래서 지금 대학원생들이 그 설문조사를 해놓은 것도 보면은 이 앞단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앞단에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났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시스템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파악을 해야지 리스크가 만들어지지 않게 운영을 할 건데, 우리 회사의 시스템에 문제가 어떤 데에 문제가 있는지, 어떤 데에 결함이 있는지를 확인하려면요, 귀납적인 방법으로는 접근이 거의 어렵습니다. 연역적으로 이제 따져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조직이 회사에 있는 일반 기업에서
이걸 연역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컴퓨터 그 역량이 되냐라는 거죠. 예.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동종사고가 비슷한 사고가 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그 손실 원인 모델을 가지고 예. 또 다음 설명을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루트 코즈 아날리시스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위험을 중대 사고를 예방하는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사고 조사를 하면은 사고 조사를 왜 합니까라고 하면은 보통은 동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고 조사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이 과연 동종 사고를 예방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한 건에 비슷한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사고 조사를 하고 그 이후 그 회사가 폐업 신고를 할 때까지 비슷한 사고가 안 일어나게 운영을 하고 있냐라는 거죠. 네.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사한 원인으로 계속 사고는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죠? 그래서 과연 그러면 우리는 사고 조사를 통해서 아니면 사고를 통해서 뭘 배웠냐라는 부분이죠. 예. 그죠? 그러니까 사고 조사를 하는데 동종사고를 예방하는데 사고 조사가 기능을 하지 않는다면은 뭐하러 사고 조사를 해요? 그건 어쩌면은 원인자의 처벌을 위해서 사고 조사할지도 모릅니다. 예, 그죠? 예. 분명히 대부분 우리나라에도 안전공학을 전공을 하고 많은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실제 일을 안전관리자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동종사고를 예방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과연 우리는 기업에서 이 사고 조사를 하는데 얼마나 역량이 있냐라는 부분이죠. 예. 얼마나 사고 조사를 잘하고 근본 원인을 분석하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그 시스템에 대한 결함을 어떻게 파악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예. 결국은 시스템의 결함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종사고는 계속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 동종사고 중에서 어떤 때에는 아차사고로 됐다가 어떤 때에는 심각한 중대사고로 이어지는 것은 그거는 우연히 법칙에 의해서 결정되니까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근본 원인 분석으로 해서 어떤 기술을 쓰고 있느냐라는 거죠. 예. 물론 기본적으로 Y라는 왜 이게 부러져 있지라는 말을 몇 번 Y라는 말을 쓰면은 근본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그 Y를 써가지고 사람이 어떤 이런 근본 원인 테크닉을 쓰지 않고 그냥 머리로서 몇 사람이 모여서 이게 왜 이렇게 부러졌지라고 했을 때 그거를 근본 원인을까지 모든 근본 원인까지 다 찾아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회사는 또 경미한 사고든 아니면 중대하게 사고가 일어날 수 있든 아니면 중대한 사고가 일어났든 동일한 방법으로 사고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럼 외국은 어떻게 하냐? 외국은 중대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사고는 좀 더 다른 기법을 써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은 또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사고조사, 그러니까 근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고조사를 해야 되는데 보통 경영진들은 빨리 보고받고 싶고 누가 사고를 냈는지 파악해서 처벌하는 데 사실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고를 냈는데 처벌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도 동일한 원인 행위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팩트 파인딩을 하는 게 아니고 폴트 파인딩을 해서 누가 사고를 냈냐. 그죠? 예, 이런 접근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근데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퍼니시먼트, 그러니까 징계를 주는 것이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이 징계를 주면은 보고하려고 하지 않고 있고요. 보고하려 하지 않고요. 좀 은폐하려고 합니다. 예. 사소한 어떤 그 리스크도 보고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고 조사와 관련된 역량을 충분히 키워야 되겠다. 그리고 근본 원인 이 RCA 방법의 테크닉을 이용을 해야 되지. 그냥 어떤 레포팅에 의해서 그냥 몇 번 Y라는 질문을 해서 찾는 거 가지고 어떤 현상의 모든 근본 원인을 찾기에는 불가능하다. 그죠? 그리고 여기 사고 조사에서 이 그 하이 포텐셜 인시던트는 보통 외국에서는 다 요즘은 보호 타입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외국의 중대 사고 레포팅을 받아보시면은 아마 대부분 보호 타입으로 분석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호 타입을 써야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보호 타입을 쓰는데 지금 초기 단계에 있고요. 근데 그 부분도 나중에 또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전 전문가들이 제시하고 있는 근본 원인의 상세 내용들입니다. 분명히 무슨 사고든지 이 중에 몇 가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데요. 이것을 다 머릿속에 정리를 다 해서, 그러니까 사고조사를 하고 근본 원인 분석을 하는 사람이 이거를 다 머릿속에 정리를 해서 사고 분석을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류의 그 루트 코즈 아날리시스하는 테크닉을 에이드를 해주는 그런 것을 보조 도구로 이제 이용해서 하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 저 맨 좌측 위부터 우측 맨 아래까지 하나하나 다 점검을 해봐야 되죠.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누군가는 또 그럽니다. 또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근데 사실은 이거를 이렇게 분석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결국 동종사고를 예방을 회사가 문을 닫을 때까지 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충분하게 검토를 할 수 있는 뭐 이틀이든지 3일이든지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보면 될 텐데, 그죠? 예.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요. 현실적으로 지금 근본 원인 분석 테크닉 하는 것은 분석하는 기술은 전 세계 한 100여 가지 나와 있습니다. 특수한 인더스트리, 항공 분야, 선박 분야, 그다음에 원자력 분야 이런 쪽마다 근본 원인이 이제 그 여러 가지 형태로 나와서 그런데 사용하는 근본 원인 RCA 기법들이 다른 것들이 있는데요. 일반 인더스트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한 20여 가지 정도 RCA 기법들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 이제 하나 샘플이고요. 이런 것들을, 이것도 이제 타입별로 이 RCA 도구를, 제시하는 이 기법의 타입들도 이렇게 상세하게 전체 카테고리를 갖고 있는 반면에 어떤 테크닉은 이렇게 카테고리화해서, 그러니까 여기 상세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요. 카테고리화해서 이제 점점 따라오게 만들어 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또 하려면은,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분야별로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RCA 기법을 쓰기 전에 보통 퀄리피케이션을 받아서 쓰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어떤 이런 도구들을 써서 근본 원인을 분석을 해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건데요. 중대재해처벌기업처벌법도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전에 비슷한 사고를 다시 발생시켜서 또 큰 사고로 난 경우는 이제 그거는 굉장히 심각하죠. 어떻게 회사로서는 해명할 방법이 없죠. 지난번에 비슷한 사고가 났었는데, 그죠? 또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면은.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RCA는 가급적 위에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시스템상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를 시스템상 결함을 연역적으로 타고 들어가서 하나하나씩 개선을 해서 이 리스크가 만들어진 확률을 줄이는 역할을 해줘야지 장기적으로 어떤 회사의 사고 또는 중대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계속 줄어든다라고 이런 부분들이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 회사에 잠재해 있는 중대 사고 케이스입니다. 예. 이제 이 보호 타일을 설명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것은요. 과연 이제 PSM에 의해서 위험성 평가를 했는데 과연 그 위험성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위험성 평가를 했느냐 이거죠. 과연 우리 기업이 하고 있는 위험성 평가의 퀄리티가 얼마나 좋냐라는 겁니다. 예. 결국 위험성 평가가 퀄리티를 높여야지 우리가 잠재해 있는 리스크를 줄일 텐데요. 보통 위험성 평가하는 목적은요. 위험성 평가 보고서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회사들이. 예. 사실은 위험성 평가를 하면 위험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위험은 줄어들지 않고 보고서를 만드는 일을 반복을 하고 있어서 이 위험성 평가의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잠재해 있는 위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험성 평가가 퀄리티가 안 좋으니까 우리 회사에 잠재해 있는 메이저 액시던트 케이스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는 이걸 어떻게 예방할 거냐라는 측면이 있는데요. 보통 기업은 이 위험성 평가에 의해서 중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에 대해서 뭘 하냐면은 에머전시 리스판스 플랜을 세웁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 사고가 일어나면 이렇게 조치하겠다라는 에머전시 리스판스 플랜을 한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많은 기업들이. 그러면 이 전단에 사고를 막는 것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들이 보통 회사들이 이제 그 안전 대책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든지 소프트웨어든지 대책을 만들어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중대 사고 예방하는데 하기에 충분하냐라는 부분. 그다음에 이 배리어를 잘 관리하고 있냐라고 하는 부분. 사실 이 마지막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요. 보통 리스크 어세스먼트 프로세스를 보면요. 위험 플래닝을 해서 위험성 어세스먼트를 하고 이게 안락존에 들어와 있는지 파악해서 컨트롤하고요. 또 얼마나 유용하게 잘 관리하는지 모니터링하고요. 리뷰해서 이 사이클을 들어갑니다. 근데 사실은 제대로 하려면은 여기서 안락존에 들어가는 거 말고요. 메이저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탑 이벤트를 설정하고 스레트와 컨시퀀스 이쪽에 이제 보호 타입 쪽 방법이죠. 예. 이거를 동시에 병렬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은 이 우측에 펑션이 없습니다. 우측에 펑션이 없고 다만 중대 사고의 경우는 비상 대응 체제만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이제 이게 시대적으로 보더라도요, 지금 매니지먼트 시스템 도입하고, 그 다음에 PSM 도입하고, 뭐, 세이프티 컬처하고, 뭐, 비헤이버 매니지먼트 하고요. 그럼 그 뒤에 세계는, 이제, 발생 확률은 작지만,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되는 그런 중대 사고를 어떻게 예방할 거냐. 그러니까 비욘드 세이프티 컬처 에리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안전의 과거하고 현재 이런 도표는 많이 보셨을 텐데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걸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산업이 쭉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고들 이력입니다. 아까 이준원 교수님이 그 프렉스브로 사고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프렉스브로랑 똑같은 공장에서 7년 동안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1988년도에요. 파이프 알파호에서 영국 국적의 석유 시추선이 그죠? 시추선이 저 세이프티 발브 그쪽에 문제가 생겨서 시추선이 그대로 다 사고 나서 그 당시 167명이 사망하게 됐죠. 그다음에 80년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노르웨이 국적의 크릴랜드호가 이 서포트가 약해져서 침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 한가운데서 침수해서 123명이 죽은 일이 1980년대에 일어났고요. 그래서 유럽은 이 두 개의 사고로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었고요. 유럽은 EU 차원에서 중대 사고를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 중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어프로치를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을 EU 차원에서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EU는 보호타이를 하라고 권고를 합니다. 여러 가지 대책, 중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법들이 프로포즈 됐는데요. 그 중에서 EU는 보호타이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호타이를 하고 난 이후에 쉘이 전 세계에서 최초로 보호타이를 쓴 회사가 됐고요. 지금도 보호타이 쉘이 쓰고 있고요. 그 쉘에서 여기 뒤에 이제 쉘에서 임원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왜 보호타이를 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쉘사의 공장에서 발생 가능한 중대 사고를 영원히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호타이를 씁니다. 라고 경영진이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호타이를 쓰는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1979년도에 영국의 호주의 퀸슬랜드 대학에서 그 위험성 평가 교과서에서 이 보호타이가 잠깐 언급됐는데요. 그 이전 기록은 없고요. 그래서 이 보호타이가 언제 어떻게 누가 의해서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파이퍼 알파호에서 사고 나고 그리고 쉘이 쓰게 됐고요. 그죠? 이렇게 지금은 오일앤가스 분야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 보호타이를 중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아직입니다. 이 보호타이는 여기 보시면은 이게 뭐 스위스 치즈라고 해서 그죠? 이렇게 나왔잖아요. 위험성 평가는 요 치즈를 끼워 넣는 일을 합니다. 치즈를. 예. 여기에 안전 밸브가 없어. 그러면 여기 안전 밸브라는 스위스 치즈를 하나 끼워 넣습니다. 그래갖고 5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가 안 되냐면은 이게 디그라데이션 되는 것에 대한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성 평가는 기본적인 어썸션이 안전장치는 고장나지 않는다라는 걸 가지고 개념을 가지고 위험성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보호타이는 고장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안전장치의 디그라데이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책에 디그라데이션 팩터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보호타이에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해접도 그런 얘기하지 않고요. 결국은 많은 사고들이 이 배리어가 없어서 사고 나는 게 아니고요. 배리어에 디그라데이션 팩터가 발생이 돼서 사고 납니다. 예. 근데 우리는 디그라데이션 팩터를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보호타이는 이 디그라데이션 팩터를 관리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펑션을 제공합니다. 예. 그래서 유럽에서 이걸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있는 하나의 치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치즈에 이 홀이 발생하지 않게 어떻게 어프로치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기존에 사용했던 안전관리 방법 아니면 위험성 평가 방법하고 틀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보호타이 에서 우리 회사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에서 보호타이 하나씩 장착을 구체적으로 하게 되고요. 2005년도에 그 텍사스시티에서 발생한 그죠? BP 텍사스시티에서 발생한 사고를 보호타이를 분석을 했더니 11개의 이 앞에 11개의 배려가 있었는데 전부 디그라데이션 팩터가 다 발생이 됐고요. 사고 나고 난 이후에도 한 좋은 5가지의 배려가 있었는데 거기에도 전부 디그라데이션 팩터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는 디그라데이션이 어떻게 일어났다고 적혀져 있고요. 위에는 이 스위스 치즈에 어떤 배려인지 다 설명해 놓은 거 있습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유명한 보고서 한 페이지 중에 한 페이지죠. 예. 결국은 우리는 이 스위스 치즈를 넣는 일에 장착하는 일에 관심이 있었지만은 실제 사고는 공장을 오랜 시간 운전을 하면서 하나하나씩 디그라데이션 팩터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안 보인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걸 관리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예.
자, 이거는 사고조사 외국에서 레포팅한 여러 가지 사고조사 보고서 중에 이렇게 보우타이로 분석한 페이지를 제가 샘플로 갖고 왔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도 외국 기업들은 지금 사고조사 중에서 가장 중대사고가 높은 사고들은 다 보우타이로 사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는 소위 말해서 안전공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보우타이가 뭐냐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그냥 위험성 평가 기법이라고 하고 한 번도 써보지 못했다고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 때 이거 이제 소프트웨어를 나눠주고 실습도 시키고 있는데요. 중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죠? 중국에서도 이거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만 쓰고 있지 않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가 작년부터 2군데 회사에서 지금 보우타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점차 많은 인더스트리로 확장할 것 같은데요. 이건 이제 일부 페이지를 보여준 거고요. 네, 이게 보우타이 지금 이게 이 책자가 2017년에 나왔나요? 네. 이게 전 세계에서 보우타이 책자 한 권 있는데요. 이게 가장 스탠다드입니다. 이 보우타이를 하는 것으로 가장 스탠다드한 책자 한 권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대사고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우리 회사에 잠재해 있는 이 리스크를 없애야 되는데요. 그죠? 기본적으로 종업원들은 리스크를 보고 보고하지 않고요. 이게 리스크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고요. 그리고 리스크가 발견됐을 때 근본 원인을 찾아서 시스템상에 어떤 데에 결함이 있는 것인지 개선을 해줘야지 비슷한 사고가 안 일어나는데 사실은 근본 원인 분석하는 기법을 쓰고 있지, RCA 기법을 쓰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위험성 평가 기법에 의해서 어쨌든 위험하다라고 어떤 그 높은 사고, 심각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케이스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예방할 생각은 하지 않고 발생하면은 이렇게 하겠다라는 에머전시 리스판스 플랜만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기법들은 시중에서 충분히 어떤 그 검토를 해서 쓸 수 있는 기업이라서 상황이라서 기업들이 이런 어프로치에 관심을 갖는 것이 장기적으로 중대 사고를 예방하는 접근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제 발표에 이어 질의응답과 지정 토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토론에 참석해 주신 네 분을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제 발표해 주신 이준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또 인도 대표님 참석습니다. 토론자로는 명지대학교 신동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또 주식회사 헤르스 김영석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토론자 두 분을 간단히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일 교수님은 현재 명지대학교 화학공학과로 교수님 계시고 특히 최근에 관심이 있는 이 재난안전 분야의 그 대학원을 만들으셔서 그 학과장도 맡고 계시며 오래전부터 박사학위부터 지금까지 지능형 시스템 안전 분야의 권위자이십니다. 또 우리 이 헤르스의 김영석 대표님은 현장에서 안전을 담당하시고 계시다가 최근에는 인공지능 분야의 사업을 하시는 안전공학 또 박사님이십니다. 토론에 참석해 주신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제 발표를 해주신 두 분께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준원 교수님께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여러 가지 첨단 기술을 소개해 주셨고 특히 화학 공장에 적용되고 있는 스마트 안전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중대재해 예방 처벌법과 관련돼서 이 스마트 안전 기술이 발전소라든지 이 건설 현장에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화학공장의 소개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화학공장의 경우에는 주로 대기업 위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GS 칼텍스라든지 SK 이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화학공장에서 스마트 안전 기술이 일부 말씀하셨습니다는 아직 도입 실태는 뭐 초창기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 첨단 기술이 꼭 대기업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사실 중요한 것 같은데 언제쯤 그런 기술들이 중소기업에까지 파급될 것인지 전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아까 주제 발표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떻든 화학공장은 특히나 그 생산성하고도 연관이 있고 안전성하고도 연관이 있어서 스마트 안전 기술이 주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기업 위주로 많이 도입되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예방 차원에서 보면 뭐 아까 말씀드린 그 뭐 가스 누출을 자동으로 감지하기 위한 인공지능 CCTV라든가 뭐 또 사람이 작업자들이 현장을 순회하면서 하던 거를 로봇이라든가 뭐 센서들을 활용해서 컨트롤 룸에서 자동으로 예방하거나 감지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요. 또 이제 대응 차원에서도 봐도 그동안에 이제 수동으로 대응하던 것들, 상황 판단을 해야 될 것들을 비상 알람이라든가 아니면 자동으로 이제 차단을 시켜서 안전하는 그런 기술 쪽으로 스마트 안전 기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실 대기업체에는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든 생산성하고도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투자를 좀 해야 되는데요. 사실 스마트 안전 기술이 뭐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비용 문제가 사실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안전에 많이 도움이 되고 생산성에도 도움이 되지만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스마트 안전 기술을 적용하기에는 아직까지 경제적인 여력이 좀 넉넉하지가 않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안전에 관련된 이런 설비들에 대해서는 좀 보조금이라든가 융자금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좀 해줘서 중소규모 사업장에도 기개발된 스마트 안전 기술이 좀 많이 적용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에서도 그렇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이 첨단 기술을 활용하면은 우리가 이 사물과 사람과의 접촉을 좀 줄이고 그렇다 해서 생산성이 나빠지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석유화학 공장을 좀 이게 가보니까 한 3년 전에는 우리가 E-퍼밋 같은 작업 절차 경우에 또 근로자 위치 추적 이런 시스템을 많이 도입을 했더라고요. 근데 최근에는 오히려 그것을 지금 하다가 이제 안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것이 꼭 경제적인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혹시 이와 같은 현실화했을 때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모두 다 느끼실 텐데요. 지금 뭐 저희들은 T맵이라든가 이런 그 스마트폰 위치 추적이 다 되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 사생활 문제, 개인 정보 보호 문제가 가장 클 것 같아요. 그 개인 근로자들에 대해서 이제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도입을 하게 되면 사실 뭐 어디에 어떤 장소에서 뭘 하는가에 다 그 관리가 되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좀 센 데는 이게 현실적으로 좀 노동조합의 벽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사실 뭐 개인적으로 봐도 개인의 사생활까지도 사실 침해가 될 수 있는 동선이라든가 어디에 그 이동 위치 추적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든 안전을 위해서 생산성 또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이니만큼 좀 그 문제가 되는 소지들을 좀 없애면서 이 스마트 기술은 우리 일상 속에서 뭐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세월이기 때문에 시절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서 안전성 향상에도 기여하고 어떤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해서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는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 일부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인 경우도 많은데 또 근로자가 정보 동의를 안 해줘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도 말씀을 참 잘 해주셨습니다.
점차 앞으로 그것이 그 개선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음으로 우리 임동호 대표님의 이제 고견을 좀 듣고자 합니다. 저도 이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했었는데, 루트 코스 그 아날리시스라든지 뭐 보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략은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그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되는, 최근 중대재해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어떤 이 접근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 또 일부는 아직 적용이 안 하고 앞으로 될 것이다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게 좀 활성화할 수 있고 또 적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나라의 경우 전망에 대해서 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기업이 중에서 지금 큰 기업들이 지금 금년 내로 한 3군데 석유와 관련 회사가 접근을 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외국에 비해서 이 보호 타일을 많이 안 쓰고 있거든요. 근데 많이 안 쓰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이쪽 보호 타일을 실질적으로 프랙티컬하게 기술을 그 트랜스퍼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컨설턴트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급할 수 있는 것도 부족한 데다가 보통 우리나라 기업이 보통 안전이라고 그러면 보통 디펜스를 하는 성향이 깊어서 어떤 법에서 하라고 하지 않으면은 보통 그걸 적극적으로 하려는 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하려고 하면은 옆에 이거 쓰고 있는데 어디냐, 그다음에 이거 성공 스토리가 있냐라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뭐 써본 회사도 없고 이거 성공 스토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쓰고 있었죠.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이제 안전하시는 분도 외국에서 여러 가지 좋은 세미나도 듣고 이렇게 미국에서 쓰고 있다는 거 어떻게 알고 있고 그래서 알다 보니까 이제 한두 개 회사씩 이제 늘어나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좋은 석세스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하면은 점차 많은 기업에서 업종과 관계없이 중대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러한 접근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발표에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이 위험성 평가라는 자체가 평가하신 분들이 그 역량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사고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 컨설팅 업체나 이런 분들의 그것도 있겠지만 또 사업장도 스스로 노력도 해야 되겠 것이고, 혹시 그 유럽과 같이 뭐 이 중대재해의 경우는 이걸 써라 이렇게 그렇게까지는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럽의 PSM을 대체해서 이 보호 타일을 쓰고 있는 국가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유럽에서는 이 보호 타일로 관리를 해라라고 직접적으로 정부에서 그 코멘트 자체가 그런 걸 포함해서 코멘트가 나오는 것도 굉장히 다반사여서 보호 타일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저도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토론자로 나오신 신노일 교수님과 김영석 대표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제가 신노일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준원 교수님께서 발표처럼 같이 그 최근 화학 공장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첨단 기술에서 이제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것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도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그 AI 기반의 첨단 기술은 빅데이터라든지 또 우리가 기업이 같이 공동 대응해야되든지 막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이제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활용 방안 또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통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그 5분을 주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5개 정도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일단 오늘 저희 포럼의 주제가 화학산업의 중대재해를 갖다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첨단 기술을 활용할 것인가, 이게 주제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저 영상을 보시는 분께서 화학산업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이제 부족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저도 한번 현장에 있으면서 왜 화학산업이 생긴 지가 이렇게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도 첨단 기술 요구할까? 저희 화학산업의 특징이 저희가 이제 반응하고 분리 정제를 요구한다는 건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암모니아를 갖다 합성하는 하버 프로세스가
1909년,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에 개발이 됐고, 그 다음에 화학산업에서 가장 그 돈을 많이 번 분이신 그 록펠러의 그 스탠다드 오일이 1890년쯤에 만들었어요. 그때는 물론 이제 분리정제만 했죠. 그러니까 화학산업이 100년의 역사를 갖다 넘는데 왜 이렇게 첨단 기술에 대한 욕구가 높은가?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화학산업에서는 그 인자들 간에, 그러니까 변수와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이 매우 복잡합니다. 매우 복잡한데, 그런데 또 하나 이 화학산업이 좀 어려운 점이 하나는 매우 복잡한데 그 장치와 장치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상당히 또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데다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됐으니까 이런 현상들을 갖다 저희가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첨단 기술을 갖다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화학산업의 태동부터 지금까지 첨단 기술의 수요는 컸다는 말씀을 갖다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그 좌장님께서 말씀하신 AI 빅데이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한가? 그러면 결국 이제 저희 안전의 특성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안전이라는 게 상당히 그 특성상 보수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오히려 첨단 기술을 요구하지만 첨단 기술의 도입에 대해서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그 발표자님 임동호 발표자님 때 말씀하셨지, 검증 사례 뭐 있어요? 그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저희 화학산업 안전에서는 미국 화학공학회가 봄마다 큰 세션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 회사의 사례를 보고 제가 아차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가 많이 빅데이터에 대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5년 전쯤에 되게 되면 회사가 빅데이터를 쓸 건가 말 건가 그런 고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이미 미국 화학공학회에서 다우라는 그 큰 화학회사가 빅데이터 세션을 갖다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물었죠. 아니 그렇게 빅데이터 기술이 좋으면 당신들만 그 회사 내에서 쓰면 되지 뭐 이렇게 학회 와서 적극적으로 선전하십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이 이게 회사에서도 이제 연구소를 벗어나서 회사에서 더 올라가려면은 회사에서도 묻는답니다. 이게 그 산업 전반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기술이냐? 아까 임동호 발표자님 하신 말씀 똑같습니다. 회사 내에서도 설득을 하려면 보편적 기술이냐? 그걸 묻기 때문에 본인들이 성과가 나고 있지만 다우라는 그 경계를 넘어서서 다른 회사도 이걸 써주게 되면 자기들도 회사 내에서 확대 적용하는데 쉽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상당히 이제 오늘의 우리 포럼처럼 서로의 성과를 갖다가 우리가 이걸 써보니까 이런 성과가 있다. 이런 확대 그 성과를 갖다 이제 공유하는 기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업체들이 자주 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새 많은 첨단 기술이 빅데이터에 기반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적용하려면 이 데이터를 모으는 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저희는 이 안전 쪽이 사고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모든 회사가 사고에 대한 데이터가 있다고 그러면 그 회사는 벌써 망했겠죠. 그러니까 이 안전 쪽에 특히 빅데이터를 모으려면 이 관련 기업들 간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요새 뭐 동적 리스크 평가하면서 설비들의 그 고장률도 필요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국내 산업에 이 특화된 그게 없으니까 해외에서 그 지네릭 데이터를 가져다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그 안전공단에서도 노력을 하셨지만 이런 업계에서 빅데이터 확보를 위한 공동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연간 그 사망권의 화재가 발생하는데요. 화재는 상당히 그 정보를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를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저희 연구실에서도 이 딥러닝 기반으로 해서 이 자잘한 화재 살고 말고 아주 임팩트가 큰 대형 화재를 갖다가 대형 화재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 저로도 이제 그런 그 딥러닝 모델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 저희 화학 산업에서 이런 첨단 기술, 특히 AI나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런 데이터 확보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두 번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데이터 하니까 너무 우리가 과거에 잘하는 걸 버리고 데이터만 집중하게 되는데 분명히 저희 이 안전 선배님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추측한 안전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요새 빅데이터가 강조된 시대지만 결국 이 진정한 AI, 진정한 첨단 기술은 지식과 그 데이터 기반이 아닌가. 그래서 한 예를 말씀드릴게. 아까 그 이준원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지정비 쪽에서 데이터만 가지고 예지정비 기술을 쓰려면 통상적으로 6개월의 운전 데이터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해당 공종의 지식이 확보되어 있다. 그러면 그 3개월로 줄일 수 있다는 이스라엘 회사의 그 얘기도 있었듯이 저희가 기존에 잘하던 걸 바탕 위에 데이터를 접목해야지 새로운 기술을 쓰겠다고 옛날 거 버리는 운은 저희가 이제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결국 데이터를 모으기로 했는데 또 공동으로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요새 많은 분들이 아니면 정부에서도 디지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가 디지털화되지 않은 그 자료 같은 거는 앞으로 꺼내기도 아마 이제 어려워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공동으로 데이터를 모으기로 했으면 도대체 어떠한 데이터를 갖다 우리가 모아야 되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감대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작년 현재 보게 되면은 1초에 전 세계에서 모아지는 데이터의 양이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제가 기억이 28.9 테라바이트. 그러니까 1초, 전 세계에서 1초에, 그러니까 요새 나오는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16 테라바이트인데, 아주 큰 하드디스크 2개를 갖다 꽉 채워 쓰는 데이터 1초에 생기거든요. 그래서 더 이제 그런 데이터 생성이 될 텐데, 결국 이 안전 쪽의 첨단 기술 활용을 갖다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어떠한 데이터가 안전에 기여하니까 이런 데이터를 이런 표준 포맷으로 모으자. 거기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안전 쪽을 넘어서서 이 AI 업계도 그 친구들이 저도 이제 35년간 AI를 했지만 AI가 단순히 뛰어나다는 것만 가지고는 저희가 이 안전이라는 게 보수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쓰기를 주저할 겁니다. 그래서 왜 AI가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결국 설명 가능한 AI가 개발이 돼야지 우리 안전 쪽에서 확대되지 않을까. 물론 AI 업계에서도 이제 설명 가능한 AI를 많이 관심을 가지지만 특히 이 안전 쪽에서 이런 AI 기반의 첨단 기술이 활용이 되려면 분명히 그 결정에 대해서 설명 가능한 AI가 돼야지 기업들이 주저없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 5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5가지 요약해서 말씀을 잘 해주시는데요. 제가 이 20분 시간을 들여서 주제 발표를 부탁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좋은 말씀을 듣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김영석 대표님한테 제가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지만 우리가 사고라는 거는 이 사람과 기계기구 그리고 물질에 관련에 대해서 이제 발생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데 화학산업은 이렇게 유해화학 물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최근에는 하루에 400종, 지금 총 우리 국내에는 5만 종이다, 6만 종이다 하는데요. 그래서 이 유해화학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통상 건설업의 중대 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가 이게 가장 높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재해 강도, 그러니까 발생에 대한 사망은 건설업보다 이 화학 공장이 10배 정도 높은 걸 제가 통계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산업에서의 그 화학물질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김영석 대표님께서는 이 첨단 기술을 활용한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기술 개발을 하시고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발표해 주실 지능형 화학물질 안전보건관리 어시스턴트라는 그 개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대부분의 사고는 인적 원인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김태호 원장님께서 2019년도에 연구하신 PSM 관련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사고의 원인 중 중대산업사고의 원인 중에 인적 원인이 75%, 물적 원인이 25%라고 연구된 바가 있습니다. 각종 사고, 화학사고 통계를 보더라도 대부분이 인적 원인에 의한 사고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질식 사고라든지 각종 사고가 다 휴먼이 개입된 사고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상당수 이러한 사고들은 궁극적으로 보면 안전 지식이 부족한 노동자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자의 안전한 행동이 유도되어야 합니다. 안전한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안전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자가 안전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안전 행동, 안전 태도, 안전 지식이 효과적으로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이러한 사고 예방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해서 헬스 AI 어시스턴스라는 것을 한창 개발 중에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쪽 분야의 전공은 아니지만 자연어 처리를 활용한 그 어시스턴트 기술이 결과적으로는 노동자들에게 효과적인 안전 지식 전달이 될 것이라는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 김영석 대표님께서 답변 중에 비정형 데이터 처리 기술 중에서 자연어 처리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도 앞에서 발표자께서도 다른 분에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페이스북이라든지 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경우에서도 이미 이제 개발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어 처리 관련되는 개발 동향과 또 이런 처리 발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인프라가 구성이 된다 하는데요. 거기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 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과거부터 자연어 처리라고 하는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계속 연구되어 왔었습니다. 가장 큰 성과를 보인 것이 사실상 우리 7세기에서 번역 분야였고요. 그 당시에는 시퀀스 투 시퀀스 어텐션이라고 하는 신경방 모델을 통해서 구현했습니다. 그때 좀 좋은 성능이 나왔고요. 구글에서 크롬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번역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구글에서 NLP 분야의 어떤 전설적인 논문이 하나 발표하게 됩니다. 그 논문의 이름이 BERT라고 하는 버트라고 하는 신경만 모델이고요. 이러한 모델이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즉 인코더와 디코더로 구성된 네트워크 모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의 학습을 통해서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제 파인 튜닝, 즉 미세 조정을 통해서 서비스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이러한 NLP 모델은 구글의 버트 신경만 모델을 백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모델이 대부분입니다. GPT나 GPT-2, 로보타, T5 이러한 모델들이 다 버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상 이러한 모델들이 굉장히 갈수록 사이즈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버트 베이스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면은 파라미터 수가 한 1억 1000만 개 정도 되어 있는데요. 그 이후로 다른 신규 모델들은 계속 늘어났고요. 그 GPT-2라고 하는 그러한 신경망 모델은 110억 개고요. 가장 최신의 GPT-3라고 하는 모델은 한 1750개의 어마어마한 크기의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트레이닝 하는데 100억 정도 들어가고요. 데이터 양만 하더라도 45TB 정도 됩니다. 파인 튜닝만 하는 것도 1000만 원 정도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그 큐레이터께서 어떤 인프라가 필요하냐고 질문하셨는데요.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NLP 모델의 크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트레이닝 하거나 할 때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안전보건 분야는 그렇게 큰 수익이 나는 사업 분야가 아닙니다. 이러한 것이 민간에서 투자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국가의 예산을 들여 사전 학습한 후에 이들 연구자나 안전보건의 다양한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학습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개나 고양이를 구별하는 서비스를 기획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개 품종을 구별하도록 하는 네트워크에 고양이를 넣거나 혹은 고양이 사진만 흐릿하게 할 경우에 이러한 것은 구별하는 성능이 현저하게 떨어질 겁니다. 그 안전보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보건 서비스를 만들 때 영화 평론이나 소설, 문학작품에 이러한 데이터를 넣으면 올바른 안전보건 서비스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안전보건에 관련돼서 가장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정부기관입니다. 그래서 정부기관에서 이들
이들 학습 데이터를 좀 만들어서 관련 연구자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지금보다 획기적인 발전이 이룩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이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챗봇이 나오고 또 화학물질의 경우에도 이제 MSDS 검색 프로그램 같은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화학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화학물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인공지능을 이용한 실제의 경우에는 아마 거의 처음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 시청자분께서들도 이런 앞으로 이 기술이 개발되고 꼭 어떤 특정 기업이 아니라 화물질 관리도 이렇게 우리가 이 첨단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겠구나 하는 면에서 아주 짧게 유튜브 시청자님께 프로토타입 소개만 간단히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재 프로토타입은 좀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개발 중에 한 20% 정도 진행된 상태고요. 이 프로토타입에는 MSDS 화학물질을 기반으로 해서 질의응답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눈에 들어갔어. 뭐 인화점은 얼마야? 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답변이 가능하고요. 예, 그 외에 안전보건 질의응답. 예를 들어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어떠한 처벌이 있나? 뭐 이런 질문을 한다든지 했을 때 답변이 가능하고 그 외에 우리가 어려워하는 법률 용어들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현재 프로토타입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 헤르스 홈페이지에 오시면 사용할 수 있고요. 자세한 방법은 저희 유튜브 영상 게시 때 어시스턴스 동영상도 함께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분의 발표와 의견을 들으면서 앞으로 안전보건 분야의 첨단 기술은 틀림없이 크게 확대될 것이며 이것이 곧 중대재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또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토론을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미래일터 안전보건 포럼은 앞으로도 첨단 기술 활용과 중대재해 예방뿐만 아니라 플랫폼 근로자 또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에 이르기까지 안전보건의 새로운 솔루션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특히 금년 7월 7일에는
민간단체와 학회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올바른 시행 방향이라는 주제로 킨텍스에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포럼에 참석해 주신 네 분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이것으로서 제14회 미래일터 안전보건 포럼의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